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 이젠 정말 헤쳐나오고 있나 봅니다. 가장 먼저 서울 명동 상권에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화장품 이른바 K-뷰티는 매출이 1년 새 30배 가까이 뛴 곳이 생겼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무려 5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제야 명동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첫 소식 정현우 기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화장품 전문점 안으로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매장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고 K-팝 음악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이 화장품 전문점은 명동 일대에만 5개 매장을 운영 중인데 지난 1일부터 그제까지 외국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배 늘었습니다. Like something for my acne and stuff. I think it was the most exciting. I think personally. Sounded like a good trip. 외국인 매출 비중도 지난해 12%에서 73%로 뛰었는데 동남아, 일본, 영미권, 중국 순으로 매출이 높았습니다. Myeongdong is very busy now. As busy as before Corona. To shopping and eating. Yeah. 휴일 나들이개까지 모여들면서 명동거리는 종일 붐볐습니다. 노점상 앞마다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 20-30%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중국 분들 빼고는 거의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명동에서 건물을 통째로 매장으로 쓰던 한 생활용품점은 1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월 한 달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3만여 명, 1년 전보다 430% 넘게 늘어난 겁니다. 이달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의무가 폐지되고 지난 11일부터는 검역정보 입력 의무도 사라진 상황. 중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온다면 관광시장 회복도 머지않았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늘었지만 해외로 나가는 국내 여행객은 더 많습니다. 올해가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한 여행객이 벌써 1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덩달아 항공권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벚꽃 시즌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이 일본으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붐빕니다.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좀 막아졌었잖아요. 풀리고 나서 이번 기회다 싶어서 좀 가게 된 것 같아요. 거리도 멀지 않은 데다 엔화 가치 하락까지 겹쳐 매력적인 여행지로 떠오른 겁니다. 3박 4일 오사카, 저희 어머니가 외국 사는데 그냥 한국 들어온 겸 이제 같이 여행 가려고. 지난 1, 2월 일본행 항공권은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30만 원대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여행 수요가 계속 늘면서 3월 말 4월 초 일본 왕복 항공권은 적게는 40만 원대, 많게는 70만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일본 노선은 전체적으로 많이들 가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해외여행 수요에 비해 항공편 수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전체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 좌석은 259만 석이었는데 코로나19 발생 전인 4년 전에 비해 약 60% 수준입니다. 저비용 항공사가 경쟁적으로 일본행 항공편 수를 늘리곤 있지만 아직 역부족입니다. LCC들은 공급석을 늘려나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70-80%까지는 지금 올리고 있는 중에 있고요. 정부도 국제선 항공편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는 가야 항공편 수가 회복될 걸로 전망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양극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나라 팔아먹는 영업사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고 후속 조치 논의에 들어간 여권은 이런 민주당을 향해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열린 첫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수출 우대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에 합의한 만큼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이 조공 외교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당은 물론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비판했습니다. 주말마다 거리로 나가서 정부 협박을 비난하고 한일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한무치하고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정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안도 없이 한일 관계를 종전과 같이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 대계를 위해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한 목소리로 새 시대를 향한 첫걸음, 악화된 한일 관계를 복원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와 독도 영유권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측 주장을 인용하며 사실이 아니라면 왜 일본에 항의를 못하냐고 대통령실을 압박했습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우리나라 국민께는 성과와 결단을 운운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 팔아먹는 영업사원, 대통령은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도 위안부와 독도 문제가 회담 의제로 논의된 적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한일 정상회담 관련 긴급 좌담회를 열고 공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퇴임 뒤 잊히고 싶다던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요즘 민주당이 연일 소환하고 있습니다. 친명계와 비명계가 앞다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결단을 한다거나 대안이 없다 같이 서로 앞세우는 내용은 다릅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비명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며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박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 무언가 결단하고 그걸 중심으로 화합하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고 전했습니다. 5시간 뒤에는 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책을 소개하면서 또 글을 올렸는데 문 전 대통령이 당내 좌표 찍기와 문자 폭탄을 염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당내에선 문 전 대통령이 말한 당의 결단을 이재명 대표 거취와 연관짓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 대표에게 힘을 실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 이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얘기하셨어요. 박 전 원장이 전한 대안 부재론을 두고 비명계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설사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지원 원장 사이에 얘기를 했어도 그거는 대외적으로 얘기할 성질이 아니죠. 문 전 대통령이 언급한 당의 결단은 친명계 중심의 당직자 일부를 교체하는 당직 개편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비명계와의 화합을 위해 전략기획위원장, 정책위의장, 대변인단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회고록은 친정인 검찰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후배 검사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책을 쓴 이유를 설명했지만 정작 그 후배들의 시선 싸늘합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펴낸 저서 곳곳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노 전 대통령에 보낸 서면 지르의 내역 등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아들 노건호 씨 진술 내용을 비롯해 수사 과정에서 우병우 당시 대검 중수과장에게 보고받은 내용도 세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고인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뿐 아니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수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인데 사자 명예훼손죄와 달리 제3자 고발로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당시 기억이 아닌 수사 자료를 별도 보관했다가 저서에 활용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또 이 변호사는 책 서두에 후배 검사들이 검사의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정작 검찰 내부는 싸늘한 반응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조직을 떠난 자로 인해 전 현직 검찰이 한패처럼 싸잡아 욕먹고 있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조직에 부담만 줬던 사람이 전면에 나서 또 조직을 내세우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경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사 왕국이 되자 부정한 정치 검사가 낯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개를 내민다며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노무현 재정과 민주당 측은 법적 대응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입니다. 네. 아하, 땡땡땡이 뭐길래? 국정원이 보이는데 어떤 이야기인 겁니까? 네, 원훈석입니다. 국정원 원훈이 새겨진 돌이죠. 국정원은 그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재임 중에 원훈석을 신형복채로 바꾸도록 압력을 넣었다며 직권 남용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박 전 원장은 오늘 원훈석에서 제가 돈을 받았겠습니까? 그 무거운 돌덩어리를 저희 안방으로 옮겼겠습니까? 라고 받아쳤습니다. 이 원훈석 교체 당시에도 글씨체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6월 원훈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바꾸면서 원훈석을 신형복 글씨체로 새겼는데요. 고 신형복 전 성공회대 교수는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간첩 혐의로 20년간 복역했죠. 국정원 내부에서는 대북정보 활동을 하는 기관이 신형복채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초대 원훈석인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를 다시 꺼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고 신형복 전 교수는 얼마 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대표 후보로 나섰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 신형복 전 교수 장례식장에서 한 발을 두고 색깔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통역당 간첩 사건의 주범 신영복을 시대의 위대한 지식인, 주의를 맑게 만드는 분, 이렇게 칭송을 하셨습니다. 거기 가서 잘 죽었다고 거기 그렇게 방명록에 쓰겠습니까? 신형복채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정권에 따라서 정반대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아하, 고독한 미식가, 배가 고파지는데 일본 드라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중년의 영업사원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혼자 맛있는 음식을 먹는 내용이죠. 윤 대통령은 앞서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고독한 미식가를 꼭 챙겨본다고 했는데요. 이번 일본 방문 때도 여러 차례 이 드라마가 대화에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2차 장소였던 오므라이스 집에서 윤 대통령이 평소 김건희 여사의 궁금증이었던 어떻게 주인공은 저렇게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냐는 얘기를 꺼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음 날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 상사 특별고문이 먼저 고독한 미식가를 꺼냈다고 하는데요. 고독한 미식가에 일본 음식, 일본의 장인 정신이 녹아들어가 있다면서 윤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대한민국, 일본의 경쟁력이 합쳐져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나 이런 얘기도 했군요. 네. 지금 보면은 드라마 얘기가 경제 협력까지 이제 이어졌다는 건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뭐 술 얘기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양국 정상은 일본 생맥주와 한국 소주를 곁들인 화합주를 나눠 먹었죠. 기시다 총리는 만찬을 마치면서 이 마지막 한 잔은 내가 다음에 한국을 방문할 때 한 잔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해서 셔틀 외교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정상회담에서는 벚꽃 관련 대화도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도쿄에 곧 벚꽃이 활짝 피겠다고 하니까 기시다 총리가 올해는 이례적으로 빨리 피고 있다. 윤 대통령을 환영하려고 무리해서 개화한 것 같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좋았던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강제징용 문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했으니까 일본도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일본 기업인들이 윤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피고 기업은 아니지만 조금 나서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피고 기업 대신 다른 일본 기업이 우리 정부에 마련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통령실은 많은 비판이 있지만 주도권이 우리에게 넘어왔다면서 판을 바꾸는 데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이 어떤 식으로 강제징용 관련 후속 조치를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이었습니다. 스위스 은행들은 안전하다는 평판 덕분에 세계 부자들의 금고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 스위스 은행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들의 파산 여파가 유동성 위기를 불러온 건데 다시 한번 블랙 먼데이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스위스 국립은행이 파산 위기에 몰린 크레디트 스위스에 54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It will be very damaging, even if they save it. Everybody knows it has been saved by the taxpayers' money or the central bank money. 하루 최대 100억 달러 예금이 빠져나갈 정도로 위기가 확산되자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가 나섰습니다. 2위 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하기 위한 긴급 회의가 진행됐고 내일 증시가 열리기 전 합병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UBS는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60억 달러 정도를 스위스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o take note of the initiative taken by the U.S. authorities to avoid in U.S. a contagion, at the moment we don't see it as a significant risk.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중소은행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미국에선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 관료들이 버핏과 수차례 통화했다며 미국의 지역 은행권 투자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버핏은 지난 2008년 리먼 사태 때 연계된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50억 달러를 골드만삭스에 긴급 투자하며 자본 조달을 도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재검토에 들어간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 뭐가 문제였을까?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있는 휴가도 못 쓴다, 수당 받으려고 안 쓴다, 눈치 보여서 못 쓴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백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봇을 이용한 생산자동화 5개년 계획을 발표한 1988년. 노동시간을 주당 48시간까지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제조업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3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이고 산업재해도 크게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7년 뒤인 2005년에 주 40시간이라는 주 5일제가 도입됐고 다시 13년이 흘러 연장 근로는 12시간까지만 허용하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됐습니다. M자 여기 탈모 여기 스트레스 보이시나요? 여기 M자 여기 정확히 여기 정수리 조금 올라가면은 근데 주 52시간 근무제가 생기면서 저녁에 여유 있는 삶이 됐어요. 지금까지 몇십 년에 걸쳐 근무 시간을 줄여왔는데 최근 정부는 일주일에 69시간까지 일하고 한 달 몰아쉴 수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MZ세대 반발에 물러섰는데 직장인들은 너무 앞서갔다는 반응입니다. 몰아서 일은 해도 몰아서 쉬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20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12일 정도, 11일에서 12일 정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20일 이렇게 장기간으로 쉬는 게 좀 현실적으로 좀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오히려 있는 연차라도 제대로 쓰게 해달라는 반응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주어지는 연차는 평균 17일인데 실제 사용하는 건 약 11.6일로 5일은 못 쓰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유를 따져보면 수당을 받으려고 연차를 쓰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대체 인력 부족, 업무량 과다, 상사 눈치나 조직 분위기 같은 타의에 의해 못 가는 것도 절반이 넘습니다. 한 명이 빠지는 게 이제 워낙 큰 공백이다 보니까 그렇게 휴가 쓰는 거나 퇴근하는 부분이 아직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쓰기 힘들어서 2월 이렇게 되거나 하는 경우가 좀 자주 있죠.
사실 69시간 들었을 때 생각은 그게 뭐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기존 제도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기업 문화부터 바꾸는 게 더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소는 실수로 그냥 지나쳐도 나중에 요금이 청구됩니다. 그런데 그냥 통과한 뒤에 이 요금을 떼먹는 이른바 하이패스 먹튀족이 적지 않습니다. 단속 현장에 가보니까 무려 200~300번씩 그냥 통과한 운전자들도 있었습니다. 현장 카메라 강경모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460만 대가 넘는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 이용객들은 고속도로를 오가는 관문인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는데요. 그런데 하이패스 차로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통과하는 얌체 차량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밀린 체납액을 받아내려는 징수팀과 함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이패스 차로에서 빨간 경고등이 켜지고 경보음이 울립니다. 승용차 한 대가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한 겁니다. 인근에서 대기 중인 도로공사 체납징수팀이 출동해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운전자는 230번 넘게 공짜로 고속도로를 이용했고 미납된 통행료는 540만 원이 넘습니다. 혹시 왜 이렇게 그냥 지나가셨어요? 돈 안 내고? 한 번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냥 내야지 했는데 살필 미루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밀린 통행료를 갚겠다는 서약서를 쓴 운전자. 그런데 기재한 연락처가 가짜입니다. 따로 저희가 연락할 수 있어요. 선생님한테 연락하십시오. 네,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데요. 차량은 현장에서 압류됐습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등장하자 징수팀이 추격에 나섭니다. 그리고 자, 쫓아갑니다. 수신됐습니까?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한 물류센터에 멈춰선 승합차. 차량 소유자분이랑 어떤 관계시죠? 인력사무소 이사차예요. 승합차 소유자는 30대 남성. 이 차 말고도 6대를 더 갖고 있는데 모두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안 낸 집중관리 대상이었습니다. 평균 한 대당 건수가 한 250대, 금액은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미납을 하고 있어서 징수팀이 이번 주에 적발한 차량은 8대. 밀린 통행료 5,72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에는 이렇게 압류를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이 차량 운전자는 860만 원 넘게 내지 않았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에 문제가 있거나 잔액이 부족해도 사고를 막기 위해 일단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도로공사가 징수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휴게소 들어가겠습니다. 고속도로와 휴게소를 오가는 추격전이 벌어지고 겨우 붙잡아도 적반하장식으로 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남의 차를 가져가는 게 일상적으로 듣는 게 여기입니다. 야구 방망이 위협을 당해본 적도 있었죠.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통행료 미납액은 657억 원. 2년 전보다 130억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반면 돈을 받아내는 수납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행료를 상습 미납하다 적발되면 10배 할증이 붙는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실히 통행료를 낸 일반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속과 처벌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장 카메라 강경모입니다. 단속 카메라 앞에선 속도를 줄였다가 지나가자마자 다시 엑셀을 밟는 차량.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턴 단속 카메라가 차량 뒤에 번호판도 촬영한다고 합니다. 번호판이 뒤에만 붙어있는 오토바이들도 이 카메라론 다 찍힙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멈춰서 있는 차량 사이로 고개 운전을 하고 도로 끝에서 보행자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불법 좌회전하는 배달 오토바이. 최대 시속 50km 구간으로 단속 카메라도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시속 60km로 내달리기도 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이 뒤에만 달려 있어 앞에서 찍는 단속 카메라는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무법천지인데 코로나19로 배달 오토바이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들로 인해서 사고가 몇 번 날 뻔했었는데 제가 정차를 하면은
주변에서 오토바이들이 그냥 슝슝슝 막 다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내놓은 해법이 뒤통수 단속입니다. 서울 중랑구 사거리 후면 번호판 단속 중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달려오는 차량과 오토바이를 찍는 기존 카메라와 달리 지나간 차량과 오토바이를 뒤에서 측정하고 찍습니다. 인공지능 영상 분석을 통해 과속과 신호 위반 차량 후면 번호판을 인식해 법규 위반을 잡아내는 겁니다. 실제로 해당 구역에서 시속 50km를 넘는 오토바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뒤통수 단속은 일반 승용차 운전 습관도 바꿀 정도입니다. 카메라만 지나면 바로 또 가속을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쪽에서 보면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륜차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를 전국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오늘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승용차가 멈춰 섰는데 이 차에서 내린 여성이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부부가 말다툼을 하다가 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버스 유리창이 깨져 있고 범퍼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SUV 차량 뒷부분도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오전 9시 반쯤 고속버스가 버스 전용차로에 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린 50대 여성이 버스에 치여 숨졌고 버스 승객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이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조사해보니 이들은 부부 사이, 운전 중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차를 세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차에서 내려서 뒤에서 얘기하는 중에 그 버스가 추돌한 거예요. 경찰은 고속버스 기사가 멈춰 있는 차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 2대가 부딪힌 채 서 있습니다. 주변에 주차된 차에서도 범퍼와 번호판 등이 떨어져 나뒹 겁니다. 어제 오후 6시 26분쯤 천안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들을 연이어 들이받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15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이 급발진을 했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전 8시 반쯤 충남 아산시 선장면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50대 동호회원이 인근 하천에 추락해 그만 숨졌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다른 60대 동호회원도 인근 논에 착륙해 상황을 살피다 쓰러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역시 숨졌습니다. 하천 있는 데로 뛰어갔는데 구조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자기 있는 자리로 다시 뛰어가서 거기서 심정지를.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남부지방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푸른 물줄기 대신 쩍쩍 갈라진 흙바닥이 모습을 드러냈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잉어떼가 수면 위에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괴로운 듯 연신 입을 뻐끔거립니다. 포대 안엔 이미 죽은 물고기가 한가득입니다. 이곳에서 폐사한 물고기가 처음 발견된 건 지난 16일. 지금껏 수거한 물고기 사체는 50마리가 넘습니다. 알아서 지금 시큼시큼 보이는 놈들이 있어. 구청 공무원들이 물고기들을 살리기 위해 비교적 수심이 깊은 곳으로 옮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광산군은 길어진 가뭄에 강 수위가 낮아졌고 수량이 줄어 물속에 있는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물고기가 폐사했거나 탈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하천의 용존 산소량을 측정해보니 생존 기준치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고기 생존은 보통 5ppm 이상으로 유지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측정해 보니까요. 1에서 3ppm 정도. 이곳 수위는 평상시 2m 가까이 유지됐는데요. 가뭄이 길어지면서 강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메말랐습니다. 여기 산 지가 27년 됐는데 처음 봤어요. 지난해 남부지방은 가뭄 발생 일수가 227일을 기록하며 기상 관측 이후 가장 긴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올해도 광주 지역 누적 강수량은 50mm를 겨우 넘기는 등 평년 대비 40% 수준에 그칩니다. 광주 전남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과 조암댐 조수율은 1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뭄에 사람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이렇게 가물어도 너무 가물다 보니 사람이 마실 물조차 부족합니다. 특히 섬 지역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짠 바닷물을 식수로 만들어주는 선박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어서 서주희 기자입니다. 올라오면 한 6일 만에 모욕 한 번씩 하고 그런 실정이 6일 만에 한 번씩 빨아야 될 게 한 5톤 했다가 한 2, 3톤을 더 다시 해야 6일 견뎌지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말도 못하게 지금 전략이 있어요. 남부지방 섬 지역을 덮친 가뭄에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황. 급기야 바닷물을 생활용수로 바꿔 저수지를 채우는 방법까지 동원됐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해수 담수화 선박을 정박해두고 바닷물을 빨아들여 담수화하는 겁니다. 배 안에 있는 여과시설로 염분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소독과 미네랄 주입 과정 등을 거치면 바닷물이 마실 수도 있는 생활용수가 됩니다. 이렇게 만든 생활용수를 물탱크 차량에 실어 섬 안 저수지도 채웁니다. 세계 최초 해수 담수화 선박 드림즈호입니다. 바닷물을 선박에서 여과해 하루 최대 450톤의 식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육상시설과는 다르게 필요한 지역에 가서 필요한 양만큼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1,200명 이상의 주민들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지난해 2월 건조된 드림즈호는 소안도에서 시범 운영을 마쳤습니다. 다음 달부터 여수, 대두라도 등에 본격적으로 투입돼 가뭄 해소에 나섭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 지하수 저류댐도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하천 등이 없는 섬에선 땅 밑에 흐르는 지하수를 댐으로 막아 저장해뒀다가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겁니다. 보길도에선 하루 평균 700톤의 물을 지하수 저류댐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가뭄 타파를 위해 갖가지 해법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했습니다. 검찰이 곧 자신을 체포할 거라며 시위를 부추긴 겁니다. 저항하라, 나라를 되찾자. 2년 전 미 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을 자극할 때 썼던 이 메시지 다시 꺼내 썼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오는 21일 체포될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 저항하라고 선동합니다. 뉴욕주 맨해튼 지방검찰은 트럼프가 성인 배우와 성관계를 숨기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장부를 조작한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당시 합의금을 지급했다던 트럼프의 전 변호인도 등을 돌렸습니다. This isn't a question of vindication. It's not a question, as I stated before, about revenge. Donald Trump needs to be held accountable for his dirty deeds. 상황이 불리해지자 트럼프는 지지층의 행동을 촉구했고 일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The more people we have to show everybody doesn't matter. We're still going to support him. 미국 언론은 지지자들을 부추겨 사상 초유의 미 의회 난입까지 이어진 지난 2021년 1.6 사태가 떠오른다고 비판했습니다. Right here, we're going to walk down to the Capitol. You have to show strength and you have to be strong. 트럼프 자택에서 발견된 백악관 기밀 문서와 관련해선 미 연방수사국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연방 대배심은 해당 자택 직원부터 핵심 측근까지 최소 24명을 소환하며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 트럼프가 기소될 경우 형사사건으로 법정에서는 첫 미국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맞닿은 흑해 상공에서 미군 무인기가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해 추락했습니다. 냉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군사 강대국들의 정찰 활동이 부쩍 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창공을 비행하던 전투기가 적기와 마주하자 위협 비행을 하며 적을 교란시킵니다. 공중 초계와 정찰 임무를 수행하다 벌어진 우발적 충돌로 숨막히는 비행이 이어집니다. Don't think. Just do.
전투기들의 위협 비행과 일촉즉발의 위기가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난 14일 흑해 상공을 비행하던 미국 무인기 MQ-9 리퍼는 러시아 Su-27 수호위 전투기가 뿌린 연료 세례를 맞았습니다. 영상 송출이 잠시 끊긴 뒤 다시 보이는 화면에는 무인기 프로펠러가 손상됐습니다.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이던 리퍼가 바짝 접근하는 수호위 전투기와 충돌해 추락하는 초유의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를 향한 군사 초강대국들의 말폭탄도 이어졌습니다. осуществлялся с выключенными транспондерами, с нарушением границ района временного режима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оздуш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в целях проведения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Is part of a pattern of aggressive, risky and unsafe actions by Russian pilots in international airspace. 양국이 한 라인을 가동해 다행히 확전은 피했지만 냉전 이후 처음 벌어진 충돌에 세계는 긴장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공군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영공에 접근한 러시아 전투기 등 4대를 몰아냈다며 아찔했던 당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은 남중국해 상공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 초계기를 향해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하고 150m 앞까지 달려드는 중국 전투기의 모습은 고스란히 미국 방송 화면에 담겼습니다. This is the PLA Air Force. You are approaching Chinese airspace. Keep a safe distance or you'll be intercepted. 정찰과 초기 작전에서 벌어지는 영역 싸움은 양측의 자존심까지 걸려 극단적인 위협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미국과 서방국들은 러시아 영공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흑해의 전투기 정찰을 늘리고 있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도 비슷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핵전쟁으로 확산되지 않은 것도 900장 넘는 사진을 찍은 미 정찰기 U2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만큼 군사 강국들의 정찰기 활동은 끊이지 않습니다. 나토 영공 인근에 군용기를 보내고 있는 러시아에 맞서 지난 한 해 나토 공중 순찰대가 차단에 나선 사례만 모두 570차례. 나토 역시 흑해 상공에 전투기를 파견하며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러시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북방함대 소속 미사일 순양함과 공격 잠수함들도 냉전 종식 뒤 30여 년 만에 전술핵을 싣고 출항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한 만큼 정찰과 초계 작전 사이 팽팽한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비행기술 발달과 함께 상공에서 펼쳐지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 우발적 충돌과 확전으로 이어질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재혁입니다. 달리기 러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마라톤이 그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2만 7천여 참가자들이 서울을 달렸는데 배우 박보검 씨도 함께 달렸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들뜬 표정으로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다양한 포즈로 인증사진을 남깁니다. 2023 서울 마라톤 겸 제93회 동아 마라톤 대회에 총성이 울리고 구름 같은 사람들이 서울 시내를 내달립니다. 배우 박보검도 10km 부문에서 함께 달렸습니다. 박보검은 요즘 달리는 배우로 유명합니다. 달리기로 기부를 이어가는 가수 션과 함께 몇 년 전부터 이른바 착한 러닝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기부 마라톤에 함께했던 전 축구 국가대표 이영표, 조원희 등과 완주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국제부문 우승자는 에티오피아의 타디스였습니다. 동아 마라톤 국제 남자 부문 우승 2시간 05분 27초입니다. 타디스는 골인 후 한참을 쓰러져 있을 만큼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우승 후보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대회 역대 3위 기록으로 이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ሁለተኛ ጊዜ ነው ኮሪያ ውስጥ ሁለተኛ ጊዜ ነው የመጣሁት. እዚህ ውድድር የመጀመሪያ ነው ግን ኮሪያ ውስጥ ሁለተኛ ውድድር ተወዳደርኩት. 국내 부문 우승자들도 모두 개인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남자부 1위 박민호가 2시간 10분 13초, 여자부 정다은이 2시간 28분 32초를 기록했습니다. 2만 7천여 명의 일반 참가자들도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요즘 달리기의 인기를 반영하듯 참가자들이 젊고 다양해졌습니다. 풀코스 부문 기준 20, 30대 참가자가 전체 절반을 넘었습니다. 4년 전 3분의 1 수준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여성들의 참가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동아마라톤은 갈수록 보는 대회에서 즐기는 대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따뜻한 봄날은 역시 발걸음이 밖으로 향합니다. 미세먼지가 뿌옇게 앞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강도 나들이 객으로 붐볐는데요. 내일은 더 많은 지역에서 공기가 탁할 전망입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이 미세먼지 나쁨 단계로 예상되니까요. 황사 마스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 더 따뜻한 날씨가 기다립니다. 내일은 서울 기준 16도까지 오르겠고요. 모레면 20도까지 껑충 올라서 조금은 덥다 싶으실 겁니다. 내일 기온 자세하게 보면 아침에 5도 안팎에서 시작돼 오늘만큼 쌀쌀하겠고요. 낮엔 서울이 16도, 광주와 대구는 20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출퇴근길에 입을 외투는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맑은 날씨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재검토에 들어간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상황을 두고 극단적 프레임이 씌워졌다고 했습니다. 정말 프레임만의 문제라 보는 겁니까? 앞서 보신 대로 직장인들은 그나마 있는 휴가도 다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의사표현에 주저함이 없는 MZ세대조차 위계 질서가 작동하는 회사에선 쉬는 것도 눈치를 봅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휴가를 간다는 발상은 지극히 이상적이지만 열심히 일하고도 내 맘 편하게 휴가 하루 쓰지 못하는 게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프레임 탓하기 전에 휴식과 업무를 대하는 기업 문화가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문화부터 바꿉시다.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